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미더바 글편 이제 OT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이 강좌에서 제가 인사말 있잖아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라는 이 인사말을 하는 게 요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강좌는 스튜디오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강좌입니다. 다만 이 강좌의 성격을 설명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미리 스튜디오 버전에서 OT를 좀 찍어 놓는 거고, 실제로 이 다음부터 업로드 버전은 전부 다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버전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OT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 그거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어깨 힘 빼세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이 강좌에서 강좌의 성격을 소개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실제 강의도 조금 해볼게. 이게 강의가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강좌의 성격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내가 백날 얘기해봐 잘 이해를 못해요. 직접 봐야지 아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학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나 탐구 과목과 달라가지고 어떤 목차를 짜놓고 딱딱 진행할지도 이제 완전 강사의 역량에 100% 달려있는 거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정식이라는 강사의 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강의를 직접 보셔야 된단 말이야. OT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의와 이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세 번째로 이제 학습법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학습법이라는 거에는 이제 예습과 복습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수능 공부를 하는 동안 좀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선생님, 저는 영어 회화 능력이 꽤 좋은데 이게 수능 영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혹은 이제 반대로 제가 수능 영어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드 같은 걸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뭐 이거 회화 능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혹은 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역으로 저는 회화를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수능 영어 과목이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완전 달라요, 완전. 물론 회화를 잘하면 수능 영어에 도움이 일부는 되겠죠. 수능 영어를 잘하면 회화에도 도움이 일부는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말을 잘하는 한국인이 국어 영역 비문학을 더 잘 읽겠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보다. 이 정도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느낌이 오니? 여러분들 국어 회화 잘하신다고 국어 영역 비문학이 완벽하게 다 읽히고 다 잘 돼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수능 영어도 다른 차원의 문제야.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애초에 대한민국은 영어권 국가에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는 수능 시험에서 회화 능력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수능 영어라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 아, 학술적인 글.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것의 핵심은 학술적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거다. 꼭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수능은 기술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묻는 건데요. 아니요. 저도 후반 가면 조금 요령껏 문제를 푸는 방법을 조금 가르치긴 합니다만 수능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글을 읽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수능의 핵심 딱 그겁니다. 글에 대한 이해력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로도 너도 알겠지만 회화 능력과 복잡한 학술적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예 다른 것처럼 둘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수업은 회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글의 이해에 초점을 좀 두겠죠. 이게 이 강좌의 성격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이 수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화두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저는 감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자꾸 이제 주변에서 감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있대요. 근거와 논리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자, 일단 우리 감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명백하게 하자.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2등급을 맞아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감으로 문제 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찍기 하는 거죠, 찍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글 내용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선지를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그 중에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글의 내용과 더 맞는 것 같아서 정답으로 뭔지 모르지만 체크했어. 이건 감이 아니라 찍은 거야.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최소 이 정도. 글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거든. 근데 정확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글의 주제를 요약해보라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선지를 봤을 때는 얘가 답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찍는 거. 체크하는 거. 글 전체의 내용은 알겠거든.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을 그냥 주관식으로 써보라라고 얘기하면 답을 못 찾겠지만 그나마 5개의 선지 중에는 얘밖에 들어갈 게 없어서 체크를 했어. 이게 감이에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건 1등급 받는 학생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2, 3등급인데도 문제 그렇게 푸는데요. 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10점 이상의 감점을 받으면서 문제를 틀리면 이건 감이 아니라니까. 찍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감이 나쁜가요? 아니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정확하게 문장의 내용을,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제는 대충 이거라는 것 정도로 알 수 있어. 이게 왜 나빠요? 어차피 수능이라는 시험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결과가 전부인 시험입니다. 너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을 도출했는지를 안 물어본다고. 학교 내신 서술형이랑 달라. 그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감으로 문제 풀면 좋아. 문제가 있지. 못 믿잖아요, 이거. 여러분 수능 당일날 컨디션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3교시 영어 시험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뭐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든 뭐든 다 상관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너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모의고사를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은 시험을 봤을 텐데 시험 치는 날 오늘 컨디션 완전 개좋음 이런 마음으로 가본 적 있어? 없어요. 컨디션 좋으면 데이트하고 놀러 가야지 왜 시험 치러 가요? 컨디션 안 좋을 거라니까. 근데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가 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1, 2 왔다 갔다 하는 게 감 좋은 날은 1등급 나왔다가 감 안 좋은 날은 떨어지고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래. 감이라는 건 좋다 이거야. 감이라는 건 좋은데 그것만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는 완벽한 근거와 논리를 갖춰서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 두자 이거야. 왜 훈련해 둬야 돼? 그렇게 논리로 훈련할 수 있도록,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둬야 시험 당일날 감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지문 말고 감이 좀 떨어졌을 때도 정확하게 근거를 잡고 나는 글이 안 읽히지만 어떻게든 읽어가겠어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수업의 두 번째 목표인 거야. 학술적인 글을 이해하고 감이 떨어졌을 때도 논리로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많이 가진 의문 중에 하나 또 다른 거. 세 번째입니다.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 거. 강사야, 나는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우리말로 꼭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 거 좋습니다. 이게 왜 나빠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문제가 있어. 수능에 나오는 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좌를 들어보겠다라고 켠 친구들, 유튜브가 됐든 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가 됐든 이 강좌를 들어보겠다고 한번
켜본 사람이 I am a teacher 이라는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는 선생이다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피디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학술적인 글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제가 이제 믿어봐 문장 편에서도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똑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장이고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문장의 내용은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야.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엄청 더럽게 써놨어. 자, 나는 지금부터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할 거야. 쫄지 마. 우리말로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다.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어때요? 짜증나잖아.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는 영어로 적혀 있을 거라니까. 물어볼게. 네가 극 상위권이 아닌 이상 이거 영어로 보자마자 영어 자체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럴 확률 굉장히 낮을걸? 결국은 뭐냐면 너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자체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글을 논리적으로 학술적인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자, 이제 이 강좌의 성격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영어 회화 능력, 영어를 감으로 보는 능력, 영어 자체로 이해하는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 영어 강사 중에는 드물게 그 능력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수능이라는 시험은 단순한 회화 능력만으로는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감만으로는 단순한 문장에 대한 영어 자체 이해 능력만으로는 처리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게 이 강좌의 성격이 될 겁니다. 요걸 제가 한 글자로 정리를 해볼게요. 왼쪽 편에 있는 것, 회화라든가 감이라든가 영어를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쵸? 영어 자체로 문장을 이해해. 별다른 생각 안 해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잖아.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 생각 안 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무의식을 언제든 의식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무의식적으로 내가 되게 잘 되던 행위를 아무리 컨디션이 떨어져도 항상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됐죠? 그걸 이 수업의 목표로 삼을 거예요. 알겠죠? 요새는 국어 영역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표현대로 암묵지를 명시지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이 수업의 목표라고요. 오케이? 실제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2011학년도 수능 28번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참고로 요 OT를 보시는 분들은 책의 일부 요 첫 지문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이제 PDF 파일, 첨부 파일은 보실 수 없고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첨부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이제 지문인데, 물론 요거는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새 수능은 절대평가 이후에 뭐 수능이 여러 가지 역사를 겪었습니다만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수능은 웬만하면 원문에 손을 안 대요. 원문 그대로 출제를 하는데요. 요때 수능까지만 해도 원문을 최대한 좀 변형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훼손이 약간 있는 글이긴 한데 내가 이 강좌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읽다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될 거거든. 이해가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제가 앞쪽에 구문부터 먼저 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요거 해석 한번 해볼래, 여기? 단어 뜻 얘기해줘. reluctant, 꺼려하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야, 해석 한번 해봐봐. 시작. 이상하지, 그지? 어디가? 여기가 이상한 거야. 봐봐.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꺼려한다. 생각이 모든 것일 때. 다음에 그것이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알아두세요.
저는 수업 때 웬만하면 문법 용어는 안 씁니다만 이 정도는 쓸게요. 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형용사로 모든 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써서 모든 것이라는 뜻도 있어. 모든 것.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명사 뒤에 명사 동사가 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수식이야. 다시 무조건 수식이라고. The book I read. 내가 읽었던 책이죠. The girl he loved. 그가 사랑했던 소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리 명사야. 얘도 명사라고. 얘는 동사네 어떻게? 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해요. 웬 언제요? 생각이 그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다시 생각이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됐어요? 오케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첫 문장 읽겠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midwife. 뜻 얘기해 줄게요. 산파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님? 안 맞았죠. 뭐 어쩔 거예요. 읽어야죠. 자, 우리 지금부터 글을 읽을 거거든. 글을 읽을 때 몇 가지만 유의합시다. 잘 들으세요. 글이라는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글은요,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받기 위해 쓴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변태 같은 필자가 내가 지금부터 쓰는 글을 어떤 독자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서 의미를 어렵게 써야지 하겠어. 아니, 그럴 거면 글을 왜 출판해? 물론 이제 현대 철학 와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니,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관념은 이겁니다. 글이 초반은 어렵더라도 결국은 이해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이라는 건요,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글은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당연한 얘기거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야. 다음 문장. 강사진들이 훌륭해. 피디님, 여기서 강사진. 어디에 강사진일까요? 메가스터디 어떻게 알았어요? 자연스럽게요. 글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거든요. 이게 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두 번째 문장에서 강사진들이 훌륭하거든 해서 어느 회사의 강사진인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첫 문장에 있는 메가스터디는 훌륭한 회사다랑 다음 문장 강사진이란 말이랑 붙여서 유기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강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뭐 이투스도 아니고 대성마이맥도 아니고 시대인재도 아니고 메가스터디 강사진들을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개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글을 읽을 때 글은 무조건 이해가 가능하고 그 이해를 위해서는 문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읽으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자, 학술적이고 되게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글들은 한 번에 이해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 이겁니다. 속도. 극상위권, 상위권과 중상위권, 중하위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글을 읽을 때 자기의 속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적대가 애매한 친구들은 항상 글 읽을 때 보면 다 똑같은 속도로 그냥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속도로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읽다가 막히면 뭔 소리인지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요. 문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어느 정도 이해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서 읽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는. 자, 지금부터 내가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속도를 늦춰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좀 시간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재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 지문을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도록요. 끝나고 나서 몇 분 지났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 잴게요. 시작. 첫 문장 보면 여행은 생각의 산파래. 그래, 아까 PD님이 보여줬던 반응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게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이 글은 여행에 대한 글이에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글이에요? 생각에 대한 글이라고요. 됐죠? PD님 이 정도는 이해가죠? 여행과 생각에 대한 글이다. 다음 글 가볼게요.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few 앞에 없습니다. 거의 뭐하지 않는 이죠. 거의 어떤 장소도 더 많이 유도하진 않아요. 내면의 대화를. 뭐보다?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보다. 와, 말 더럽게 어렵네. 하지마. 문장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야. 강사진. 아, 메가 강사진. 피디님, 요 문장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는 첫 문장에는 유기적으로 붙여보면 뭐랑 같은 말일까요? 여행이죠. 아니 강사야, 왜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가 여행이야? 야, 이거는 좀 그래. 이 정도 알아야지. 피디님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문장에는 내면에서의 대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대화. 첫 문장이 뭐랑 같은 말이죠? 생각이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장소도 생각을 더 잘 유도하지 못해요. 뭐보다? 여행보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여행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잘 유도한다고요. 오! 이제 글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죠? 아하! 여행이 생각을 더 잘 유도한대요. There i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거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라고 해놓고 뒤에 생각 나왔거든요. 피디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 글에 따르면 생각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누구였죠? 여행이었죠. 그럼 요건 안 봐도 여행이라는 의미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거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 사이에는. 그 생각해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여기서 눈앞에 있는 게 뭔지 알겠죠? 지금 내 눈앞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거야 아니라 이 글의 문맥에서는 여행을 가서 눈앞에 보는 거죠. 이게 어렵나요? 쉽잖아요. 내가 강변하는 게 아니라 피디님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Large thought. 큰 생각은 at times 때때로 require 요구하죠. 피디님 생각은요 뭐를 필요로 하는데요? 여행이요. Large view 큰 풍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view는 관점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야 아니라 전부 다 풍경을 의미하는 거겠지 맥락상. 그리고 new thought 또 새로운 생각은 또 뭘 필요하겠어요? 여행이요. 그래 새로운 장소. 여행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됐잖아요. 첫 문장부터 여기까지 다시 읽어볼까? 여행은 생각의 산파야. 어떤 장소도 생각에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아, 여행보다. 즉, 여행이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을 줘.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 큰 생각은 큰 여행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여행을 필요로 해. 어렵지 않죠? 다음 갑시다. introspective reflection. reflection이라는 단어는 심사숙고라는 뜻이에요. 피디님, 심사숙고 다른 말로 뭐예요? 생각이요. 그래요. 내면을 향하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which are liable to stall. 정지되기 쉬운 건데 원래 생각이라는 게 정지되기 쉬운데 이 생각은 are helped along.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피디님, 제가 여쭤볼게요. 또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죠? 여행이요. 그걸 이렇게겠네요. 풍경의 흐름에 의해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가봅시다.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reluctant, 꺼려한대요.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꺼려한대요. 피디님 생각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피디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에 학생들이 없어서 피디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하죠?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행을 하지 않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말은 모르겠지만 아직 읽진 않았지만 여행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일 겁니다. 납득되시나요? 그쵸? 그래야 여행을 하셔야 할 때는 마음은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는 걸 꺼려요. 언제요? 생각이 모든 것일 때. 그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다시. 마음이 뭐만 해야 된다고요, 피디님? 생각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말로 얘기를 해볼까요? 마음이 뭐만 해야 돼요? 생각만 해야 돼요. 뭐가 같이 없어요. 여행이 없는 거예요.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될 때는 생각을 적절하게 못 해요. 이제 되죠? 여행이 있어야 생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행 없이 너 생각만 해. 생각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The task, 그 임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임무는 어떤 임무? 생각을 하는데 여행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만 해야 되는 그 임무는요. Can be as paralyzing. 사람을 마비시켜버릴 수 있어요. 즉 제대로 생각이 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as 뭐만큼이나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농담을 해야만 하거나 혹은 어떤 액센트를 모방해야만 하는 것처럼 on demand, 남들의 요구를 받아서. 됐죠? 그러니까 여행은 없이 생각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는 사람을 굉장히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계속 갑니다. thinking. 생각이라는 건 improves, 개선됩니다. 피디님 다시 여쭤볼게요. 생각은 어떻게 해야 좋아지나요? 여행을 했을 때. 원래요? 마음의 일부에 다른 임무가 주어질 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임무가 뭘까요? 여행이겠죠. 그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임무, 여행이 주어질 때 생각이 개선되는 거예요. 즉, 생각이 충전될 때요. 뭘로? 음악을 듣거나 나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요거 여행의 이미지로 딱 그려지지 않아요? 음악 들으면서 나무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끝. 이게 다라고요. 괜찮아? 자, 몇 분 지났는지 볼까? 또 러닝타임이 나오잖아. 5분 지났네. 내가 뭘 해줬는데? 그럼 제가요, 형님 지금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글에 없는 내용을 예시로 뭐 하나라도 가지고 왔나요?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말로 던져준 겁니다. 5분이면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읽어낸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 속도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문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게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글을 읽을 때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으면 단기성 기억 상실. 또 앞 내용 까먹는 거야. 다음 문장 읽으면 또 앞에 있는 내용 까먹는 거예요.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글을 뭐 같이 써놨네. 이해 하나도 안 되도록. 그럴 리가 있나. 그는 이해되도록 써놓은 건데. 속도에 맞춰서만 읽으세요. 더 가볼까? 강의 흐름을 보여드릴게. 봐봐.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 여행을 많이 다니면 생각에 도움이 된다.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말을 제일 어렵게 해놓은 구간이 어디야? 여기 아니니? 그죠?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합니다. 생각만이 마음에 주어져 있는 모드일 때. 말 되게 어렵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너 같으면 여기에 문제 출제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출제됐을 때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서 문제를 냈어요. 빈칸. BC는 빈칸의 줄임말 아니다. 이 blank completion이야. 설마 영어 강사가 빈칸을 BC라고 적겠어?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선생님 저는 시험장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 지금은 일단 글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도 되니까.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문제 푸는 기술이고 나발이고 어딨냐고.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기본이야. 그럼 이제 슬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보여드려서 감이 왔을 거야. 항상 이제 우리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기출되어 있던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와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할 건데 그 전에 항상
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만한 문장은 먼저 하나 분석을 해드리고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강의와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강의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강의. 됐죠? 자, 총 18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OT를 제외하고 총 18강으로 구성이 되고 작년보다 조금 라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라이트하게 가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60분짜리도 있을 거고 50분짜리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이렇게 나올 텐데 실제로 업로드 되는 건요. 1월 17일부터 업로드가 될 거예요. 17일이란다. 15일부터요. 죄송해요. 15일부터 업로드가 될 겁니다. 제가 러셀에서 현장 개강을 1월 6, 7, 8일 있는 주간에 개강을 하는데요. 그 주간에는 이 OT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업로드가 되기 시작하는 건 1월 15일부터가 될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로드 기준으로 4월 1일까지 완강이 될 건데, 자, 초반에는 절반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강, 주당 1강 업로드가 될 거고요.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주 2강 동안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아니 강사야, 왜 이렇게 업로드 속도가 느린데? 이게 왜 이제 업로드 속도가 느리냐면요. 현장에서는 믿어봐 문장편이랑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왜 동시에 진행이 되냐? 너 보면 알겠지. 지금 이 강좌는 애초에 어느 정도의 문장의 해석이 되어야 이해가 가능한 강좌예요. 지금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수업 듣고 있으면 오, 이해 가는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 이 강좌를 현장에서 진행해보면 1등급 애들은 알아요. 이게 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민문 이후에 해야 효과가 좋은 강좌구나라는 거.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해결이 가능한 강좌거든요. 가끔 그래가지고 이제 밑글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밑글 수업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체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른 지문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 왜? 다른 지문에는 문장을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시간 여유가 된다면 아니 정확하게 수능 영어 1등급 받고 싶다면 둘은 병행을 하도록 하세요. 됐죠? 자, 교재 구성을 조금 얘기를 해보다 보면 이 강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될 텐데요. 자, 교재는 읽기 파트와 문제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읽기 파트는 지난 이 상대평가 시절, 그러니까 201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학년도까지 나왔던 난이도가 좀 높은 지문들을 가지고 읽기 훈련을 시킬 거예요. 문제 파트에서는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죄송합니다. 문제 파트에서는 이게 이제 올해 업데이트가 제일 많이 된 파트인데 네가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대의 파악 문제랑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의미 문제 있죠? 항상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로 나오는 거 그거랑 30번 문제로 나오는 어휘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있죠? 요 문제들을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1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문제들로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말이 이상하겠다.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3년치의 지문들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풀린다는 걸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문제풀이까지 가는 거예요. 작년 버전 책에는 대입학 문제까지만 들어가 있지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는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학년도가 아니라 여기도 21학년도까지입니다. 작년 책을 기준으로 적어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느낌이 오시겠지만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예습을 해놓으면 오히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글을 네가 디테일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대충 주제 정도만 뭉뚱그려 잡아놓고 네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본 수업 들어왔을 때 제대로 안 들을 확률이 높아요. 예습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단. 어휘력이 너무 딸리는 경우 있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OT를 좀 들어봐서 이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질문을 보는 introspective reflection, 이런 단어, 뭐, charge, 이런 단어, stall, 이런 단어들 몰라가지고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막 7, 8개씩 평균적으로 돼. 그런 경우라면 단어만 예습해 오세요. 오케이? 자, 어휘 예습은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선생님? 자, 어휘 예습은요, 항상 챕터 제일 앞쪽에 가보면 단어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만 외워오시면 되고, 한 강에 적게는 2지문, 많게는 4지문 나가니까 평균 그 정도에 맞춰서 어휘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복습. 자, 복습은요, 오케이. 교재가 보시면 본책 말고 복습북이 있을 거예요. 항상 본 수업은 복습북으로 들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수업 복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그 복습북을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복습북 보면 문장에 대한 분석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 복습북을 보고 복습을 하시고, 그 본책은 뭐 하기 위해 쓰냐? 본책은 아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하얀색 책이죠. 그걸로 글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이해 훈련을 하실 때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강사야, 네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수업을 이해해서 체화한 건지 그냥 네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상관없습니다. 초반에는 기억 또한 능력이에요. 근데 나중에 후반으로 점점 쌓여가잖아요. 기억만으로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괜찮아요. 다만 이 이해 훈련을 네가 제대로 했는지를 적용하기 위한 팁을 조금 드려보면, 저는 제 월간지를 활용하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월간지를 현장에서 과제로 내기도 하고 월간지용 강좌도 제가 개설을 할 거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글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조금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추가로 제가 독해짐을 조금 더 드립니다만, 온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월간지로 적용하는 훈련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제가 이 강좌의 성격부터 구성, 그리고 학습법까지 설명드려야 될 거 다 드린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마무리죠, 뭐. 마지막으로요, 제 강좌 제목에 대해서 목자들은 이제 오글거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강좌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기본 베이스 강좌로 까는 게 괜찮아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믿어봐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확실해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제 The Day's Your Day, 수능의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다 라는 파이널로 끝을 내는데요. 하나의 디벨롭먼트를 고려한 이름이에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라도 괜찮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요,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어봐 라는 이름을 실어놨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요,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1강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부터는 현장 강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본 수업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